네, 안녕하세요. 창업지원실의 김유진입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보낸젤스 파트너스의 강석근 대표님의 12월 런치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의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사전 질문 답변 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낸젤스 강석훈입니다. 모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온라인이나마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이 사실은 이제 1년 전부터 제가 약속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을 창업자가 알아야 할 돈의 속성이라고 제가 이제 1년 전에 지었었어요. 근데 올 여름에 보니까 돈의 속성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또 오늘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하고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낸젤스의 강석훈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취지가 스타트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창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복합적이고 한없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사업의 구성 요소라든지 실행의 관점에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 강연이 되고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초 개념 제가 준비한 관점에서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만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토픽인 돈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엔젤스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본엔젤스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벌써 14년 정도 됐네요. 엑셀러레이터이자 벤처 캐피탈이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기업, 저희가 시드 투자라고 하죠. 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고요. 저를 포함해서 파트너분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을 창업했던 선배들이 주축이 돼서 창업자분들한테 투자뿐만 아니라 조력과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저희가 전산학과에서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고 있는 몰입캠프 과목의 운영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 투자 펀드를 10여 년간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리즈 A, B 단계에서 성장세를 더 촉진할 수 있는 펀드도 마련해서 더욱 조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0개 스타트업에 그동안 투자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상담하고 조언하고 교류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투자자이자 조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은 시드 투자 또 프리 시리즈 A나 시리즈 A에 투자한 일반 투자 이렇게 해서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크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분야와 딥테크 분야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수많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커머스, 컨텐츠, 핀테크, 교육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수많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들 중에 본엔젤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을 아마 피해 가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또 딥테크 분야는 이제 곧 상장하게 되는 AI 분야 의료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뷰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 블록체인, 드론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스타트업 투자도 해서 지금 22개 동남아시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투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계 스타트업에도 16개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은 기술, 어떤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굳이 돈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이제 제시했던 이유는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배경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요. 돈만 얘기하면 사실은 돈벌이나 자영업 이런 걸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의 연결고리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이 뭘까요? 창업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스타트업이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대로 창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사업은 뭘까요? 사업.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업에 대한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은 사업은 함수다. 네. 카이스트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점점 이공계스러운 얘기를 많이 비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함수이자 또 한편으로는 비전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스타트업은 어떤 거냐? 스타트업은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거는 혁신적인 사업의 시작.
자, 근데 혁신이란 뭘까요? 그럼 혁신이냐 아니냐? 요즘에 최근 1, 2년간도 이런 논쟁도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게 혁신적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할까요? 그것은 뭐 어떤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고객과 시장이 판단한다. 예, 이것이 혁신적인 사업이냐, 혁신적인 기술이냐는 사실은 고객과 시장이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사업을 담는 하나의 그릇인데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목적은 비전의 실현입니다. 비전의 실현. 아까 사업이 비전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겁니다. 돈의 의미는 뭐냐? 돈의 의미는 비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비전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매개로 고객과 주주와 임직원 있는데 그 모든 그 3요소가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돈이다. 그 가장 중심에는 이제 창업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됐지만 사실은 창업과 혁신과 어떤 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단으로서의 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메인 토픽에서 나올 그 내용에 조금 섞여 있는 기초 개념들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스타트업의 일상, 스타트업의 과정이라는 게 뭘까?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설과 실행과 검증. 우리가 뭐 카이스트에서도 연구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학위 과정을 하실 때 가설과 검증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스타트업의 실행이라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의 그 일상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가설과 실행과 검증. 우리가 플랜 두 C라고 그러죠. 예, 어떤 아이템이 생각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기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그 수정 반영해서 또 플래닝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스타트업의 일상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근본 경쟁력이 그럼 스타트업이 대기업하고 어떻게 경쟁합니까? 이 사이클을 빨리빨리 짧게 가져가는 것. 예, 거기서 상당히 경쟁력이 나온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했던 주제가 이런 건데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뭔가를 결정해 나가죠. 스타트업의 경영이든 사실은 뭐 대기업의 경영이든 뭐 유사성도 있고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창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막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고민 상담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의 이제 뭔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데 아, 이게 두 가지가 있겠구나. 제가 이것도 이제 우리 과학적 개념에서 차용을 한 건데 가역적 과정과 비가역적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역적 의사결정과 비가역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가역이라는 게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되돌리기에 굉장히 힘이 든다. 예, 가뜩이나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적고 뭐 시간적으로나 인원적으로 굉장히 빠듯한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에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가역, 비가역이라는 걸 생각해 봤고 그럼 가역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되돌리기에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걸 아예 전제하고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보통의 일상적 운영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역적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A/B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모바일 그 서비스나 인터넷 웹페이지 서비스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UI가 유저들이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할지 뭐 버튼을 여기다 넣으면 좋을지 여기다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을 체크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은 버튼을 여기다 놔보고
일주일 동안 여기다 놔보고. 이게 A/B 테스트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반응을 보고서 정하면 되는데 고객들이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다고 해서 크게 뭐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가역적 의사결정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가장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것들은 비가역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의 처음에 지분 구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예. 어느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는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사실 고착화되면 지분 구조, 회사의 밸류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 지분 구조를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그게 뭐 세금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사자들과의 어떤 관계, 양보, 협상, 설득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기는, 이건 뭐 일반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가격이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죠. 고객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임금을 깎는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유치 추진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공공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나 이 절차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민간에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이럴 여지가 이제 있는 것과 달리 공공의 영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일 처리가 딱 고착화되면은 그걸 뒤에서 나중 시점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평판과 견제 뭐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거, 아까 공공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다르지만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이슈들을 처음에 잘못 설계해 놓으면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좀 적게 하려면 제가 여기 지금 패키지 의사결정이라고, 뭐 이건 제가 그냥 써놓은 용어인데요. 패키지 의사결정을 차용하는 게 좋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트렌드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굉장히 바뀌어가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프랙티스들은 유사 이래로 계속 쌓여져 왔습니다. 예, 유사 이래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사실은 IT 분야나 스타트업의 지난 10년, 20년 전 하고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시행착오들이 쌓여왔고, 예를 들면 이제 보넨제스가 지금 14년이 됐고 200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수많은 수천의 검토를 했었고 교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겪어서 사례를 보고 조언해 드리고 저희도 배운 이러한 프랙티스들은 사실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축약해서 본인이 차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죠. 예. 그 과정을 일부러 다시 겪을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패키지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의사결정의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알아만 두셔도 상당히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 본 거는요, 돈의 속성인데 카이스트를 들먹이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산수 수준의 사칙 연산을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써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 골든박스라고 했는데 아까 사업은 함수라고도 했죠. 그 사업이 뭐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제 관점에서는 사업이 하나의 함수다. 사업의 이 박스 안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하나의 박스죠. 네. 그래서 이 어떤 함수이자 하나의 방정식,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사업이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돈을 구해 와서 박스를 세팅하고 그 돈으로 돈을 써서 그 다음에 인풋을 획득하죠. 그래서 왜 인풋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대가로 돈이 들어오죠. 예, 그걸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멀티플로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곱셈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잘 성장하고 잘 되어서 어떤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창업자, 창업팀, 또 주주, 투자자 이런 분들, 또 때로는 고객 이런 분들하고 나누는,
예, 이게 전체적인 사업의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해봤고요. 그 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아마 덧셈 뺄셈 분야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이 많을 거고요. 곱셈 나눗셈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쓰는 것부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팀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일단은 돈이 쓰여집니다. 뭘 하려면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운영비죠. 운영비를 쓰고 우리가 이제 번레이시라 그러죠.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돈이 계속 쓰입니다. 처음에. 예. 불타듯이 다 자꾸 쓰인다는 거죠.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또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돈은 정말 회사에서 창업팀에서 돈은 빛의 속도로 없어집니다. 예. 정말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무지 아껴 쓰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손안에 모래알 같이 제가 돈이 없어진다고도 뭐 비유를 하는데. 자, 그래서 런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드 투자나 프리시리즈 A나 어떤 하나의 투자 라운드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음번에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간, 이거를 이제 런웨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통 뭐 6개월 혹은 뭐 1년, 2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 기간은 무조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짧아집니다. 네. 제가 200개 스타트업 투자하면서 런웨이가 생각보다 길었던 팀은 몇 팀 못 봤어요. 네, 항상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당연히 계획보다 늦어집니다. 완성이. 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경영자이자 창업가는 플랜 A만 가지고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플랜 A, 플랜 B, C, D. 제가 여기 Z까지 있으면 가장 좋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플랜 A, B, C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이게 현금 계획이든 어떠한 계획이든 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고 이 생각을 항상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돈에 있어서 결국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담론이 앞으로 나올 텐데 질문에서도 제가 이제 사전 질문에서 좀 봤고요. 결국은 망한다는 게 뭘까요? 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을 안 쓰면 안 망합니다. 예. 돈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안에. 망할 일이 없죠. 예. 제가 축구에 비유를 하면 이 무득점, 무실점 하는 게 필요해요. 버티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지무지 아껴서.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득점, 무실점을 하면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지진 않지만, 망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함수에서 뭔가 인풋을 넣어야만 아웃풋이 나오는데 인풋을 확보하는 거는 돈을 써서만이 가능하다. 예. 부분적인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인재를 영입하는데 회사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창업자들이 지분을 좀 나눠준다든지 뭐 스톡옵션이 됐건 지분을 좀 나눠준다든지 해서 서로 간의 의기투합을 도원 결의를 강화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재 영입, 마케팅비, 뭐 설비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을 써야지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버티는 것과 그 다음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풋을 강화하는 것, 결국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거죠. 예,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드라이브를 확 걸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때로는 어드바이서 하시는 분들한테 잘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경쟁이 얼마나 세냐.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너무 혁신적인 시도를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별로 없다든지 해서 그런 시도의 초창기에는 사실 경쟁이 좀 있어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경쟁이 너무 격화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을 추진을 해야죠. 예. 그렇지만은 경쟁이 상당히 느슨해서 시간이 조금 있겠다 싶으면은 조금 더 버티면서 이 사업의 방정식을 더 깊게 파악하고 시장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업의 본질이 뭐고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게임의 법칙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시시각각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은 이제 결국은 어떤 사업에 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시장에 제공해서 고객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매출을 확보하는 이 과정인데 결국은 수익 모델, 뭐 여기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요소 중에 곱셈의 요소 중에 예를 들면 수익 모델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바퀴를 두 번 발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익 모델은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광고 모델이든 수수료 모델이든 어떠한 양면적의 그 모델이든 부분 유료화 모델이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이나 사업이나 고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거기서의 혁신성을 추구해야지 수익 모델 같은 거를 발명하려고 드신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 자, B2B 사업 같은 경우에 좀 경험상 보면 결국은 어떤 파일럿을 가지고 시장에 제공해서 이렇게 써보게 하시고 이렇게 고객사분들이 써보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무료에서 유료화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덧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돈을 구해 와야죠. 예, 돈을 구해 와야 되는데 돈을 구하는 방법은 뭐 3F는 뭐 패밀리, 프렌즈, 그 다음에 뭐 풀이라 그래서 보통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정부 자금, 연구 자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지분 투자 유치를 해서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매출 자체로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는 뭐 엔젤, 그 다음에 특히 벤처 캐피탈, 뭐 기타 어쨌거나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어떤 회사나 펀드들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으로서 은행에 가가지고 창구 업무를 보고 뭐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금융은 굉장히 균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점에 누굴 가서 만나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균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뭐 신용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스타트업의 잠재성을 특히 초기 단계에서 아무리 시리즈 뭐 A, B 이렇게 가더라도 아무리 분석을 해도 10사람, 100사람이 그걸 바라봤을 때 평가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에 처음에 같은 회사에서도 심지어 본엔젤스는 예외입니다. 본엔젤스는 파트너들 간에 다 이렇게 상세하게 상의를 하면서 회사 전체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큰 VC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그 담당자 운영하는 펀드와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주관성, 판단의 주관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래서 그게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운칠기삼이다. 예. 운칠기삼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 유치 시도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예, 이런 제가 표현을 씁니다.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생기죠? 예,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예,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딜의 소중함, 예, 창업자 입장은 마찬가지겠네요. 본인 스스로의 이 하나의 투자 검토 요청이 하나의 딜이잖아요. 본인이 딜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가 딜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뭐 데모데이도 많고 어디 엑셀러레이터 지원하고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저 같은 초기 투자자를 어떻게든지 컨택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예전에보다는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들게 돼서 뭐 엔젤 투자를 받으시든 시드 투자를 받으시든 하든 아니면 교류 관계를 만드시든 하면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시시각각 달라지는 투자자들의 현황을 파악을 좀 한 다음에 소개를 받아 나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콜드브레이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아까 위에 제가 말씀드렸듯 누구를 컨택하는지에 따른 주관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공동 창업자를 구할 때 쉽게 구해지나요? 예.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대충 만나면 만나시나요? 아니죠. 노력과 정성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주주를 구성한다는 거는 내가 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10년지 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죠. 그 사업의 함수를 그래서 설득해내는 겁니다. IR의 핵심은 뭐냐? 사업의 함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정식 다 풀어주셔야 돼요. 예, 밥상을 다 차려주시면 가장 좋죠. 예, 저희는 이렇게 막 상담해가면서 하는 투자자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뒤 라운드로 갈수록 결국은 돈 자체의 투입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점점 많아지고, 예,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밥상을 다 차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정식을 다 푼 다음에 숫자만 넣으시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거를 간결하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투자 유치의 활용 점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뭐 그야말로 나중에 잘 됐을 때 이 열매를 나누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투자를 받으실 때 투자 유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계약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요소들이 나중에 잘 됐을 때 열매를 이렇게 나눕시다 라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C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이 공동 창업자 간의 동업 계약서랄까요? 예, 그런 것들도 체결해 놓으시면서 나중에 그 서로 간의 오해나 분쟁이 없을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그거의 핵심은 요즘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예전에 잘 몰랐던 게 이제 베스팅이라 그래서 중간에 동업자 중에서 코파운딩 멤버 중에 누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탈하거나 퇴사할 경우에 그 지금 나눠져 있는 지분율을 어떠한 그 룰에 의해서 뭐 몇 년 이전에 나가면 몇 분의 1씩 어떻게 해서 기존 멤버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이런 게 베스팅인데 그런 약속을 처음에 잘 해놓으시는 게 좋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딱 30분에 맞췄네요. 제가 오늘 돈에 대한 얘기는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전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첫 투자 이후에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답변은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사업 마무리 후에 투자 회사를 하게 된 계기. 이게 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스타트업을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투자업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고객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고객 만족? 그런 서비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객 만족을 한번 잘 시켜보자. 그런 어떤 개념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업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창업자가 원하는 투자와 조력,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해보자. 후배들을 한번, 창업 후배들을 잘 한번 도와주자. 이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 대표님의 창업자 마인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 두 가지 정도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냥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균형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확신과 몰입도가 굉장히 세신 분들이 합니다. 그게 약하신 분들은 보통 창업 안 하시죠.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몰입해서 달려가게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뭐 가역적 의사결정, 비가역적 의사결정 뭐 다양한 관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뭘 모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를 좀 열어놓고 좀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너무 팔랑귀가 되셔서는 안 되겠지만 그 균형 감각을 조금 가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객에 대한 좀 집요한 분석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본인이 할 줄 아는 거, 본인의 뭐 전공, 뭐 이런 거에서 자꾸 공급자적 마인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은 결국은 고객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 고객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집요한 그 추적과 분석에 대해서 마인드가 좀 있으시면 좋겠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 질문은 볼까요? 본엔제스에서 투자 받으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건 뭐 비단 본엔제스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자나 또 뭐 성장 단계 벤처 캐피탈 투자 받으실 때도 다 비슷한데요. 일단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코파운더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물론 원래 수순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사업이 비전을 향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좀 정의가 되고 그거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량에 대한 성찰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코파운더를 찾아 나가는 것,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아이템이 또 뭐 피보팅 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파운더를 찾으셔서 그 비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예,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 팀이 왜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나가시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자, 지표는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B2C 서비스를 가정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AA, 뭐 RRR 이렇게 이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굳이 다 중요한데 굳이 고르라면 저는 리텐션, 예, 리텐션이 좀 중요하지 않나. 네, 또 그거는 뭐 이게 커머스인지 컨텐츠인지 어떤 서비스는 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저의 주관적 견해에서는 그거를 조금 유의 깊게 본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이거 아까 질문인데요? 네네네. 예. VC가 되고 싶으신 것에 관한 질문이네요. 그 VC 업계에 입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글로벌하게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려운데, 진짜로 본인이 열망이 강하시다면은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 대한 애호가가 되셔야 되겠죠. 예, 스타트업에 대한 요즘엔 뭐 너무나 또 오픈된 자료 많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에 뭐 그런 테마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시고, 일단 뭐 공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정도로 이게 하신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벤처 캐피탈 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올라오는 그 인턴, 뭐 이런 선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뭐 신입사원은 거의 사실 VC업계에서는 안 뽑는데,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해서 보시다가 그런데 지원하셔서 어떻게든지 그런 거에 그 회사에서 일을 좀 해보신다든지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거고요. 본엔젤스는, 이게 좀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본엔젤스는 BTS라 그래가지고 본엔젤스 트레이닝 스쿼드라 그래서 채용 전환 인턴을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뽑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엔젤스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도 기수별로 지금 한두 명씩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발이 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실까요? 성공한 스타트업과 실패한 스타트업의 공통점. 이거 가장 방대하고 심오한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실패하는 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데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는 잘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너무 강조하면 사실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좀 생각해 본 거는, 자, 실패를 한다라는 게 뭐죠? 성공한다는 게 뭐죠? 이거 사실 이거 자체도 되게 주관적이에요. 예, 되게 주관적인데, 실패를 하는 이유를 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보통은 팀워크가 깨져서 좌초가 돼요. 예, 생각해 보시면 팀워크가 단단해야
아까 플랜드 C를 하면서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그 최적의 그래도 완결된 어느 정도의 단계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놔서 일단 그 순조롭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전제가 되는 기본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떨어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창업자 스스로가 지쳐서 이게 뭐 잘 안 풀리니까 사업이, 그래서 지쳐서, 보통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팀워크의 유효 기간이 만약에 계속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벗을 하건 사업에 부침이 있건 어려움이 가는데, 어쨌거나 돈을, 아까 돈의 그 덧셈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조달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돈이 그래도 필요한 정도로 조달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경우에 망하는 거는 결국 본인이 지쳐서예요. 본인이 지쳐서.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팀워크가 유지되고 돈도 원활하게 그 조달이 되고, 그 다음에 멘탈도 지치지 않을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장이에요. 성장. 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만 성장해도요, 세 가지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몇 년 안에 성공해야 성공이고, 너무 짧은 동안에 어떤 큰 도약에 못 가면 그건 실패인가요? 그거 다 사람마다 주관적이거든요. 회사마다 주관적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물론 더 그 높은 기울기로 성장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면은 성공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실까요? 제가 시드 투자한 데 중에서 이제 좀 크게 성장하고 도약하고 성공하시는 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경험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경험이 필요하죠. 네. 이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고 뭔가 이렇게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저도 스타트업 창업자였지만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 어떤 일이나 이 그 테마에 굉장히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열심히 즐거이 하다 보니, 남들은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도 저한테는 약간 몸은 피곤하지만 결과적으로 즐거움이 되는 그런 좀 시기들이 이제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사례도 나오고, 물론 제가 투자한 데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데들도 여러 팀이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나오고 하는 그 선후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도 제가 비전을 향해 가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 돌고 돌면서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향하는 게 먼저고,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장 질문은 엔젤 라운드 및 다음 라운드 투자 시 기업 가치 선정 기준은, 이것도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엔젤 라운드나 뭐 그 다음 라운드, 뭐 프리 시리즈 A라고 할까요? 이런 라운드들은 사실은 매출이 아직 안 나오고 고객 기반도 굉장히 약하고 제품의 뭐 B2B나 딥테크 분야도 완성도가 아직 그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 어떤 시점에서의 단면을 가지고 이 회사를 밸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지금 이 정도 필요한데 투자자가 이 정도 지분율로 참여를 하면 그 다음에 갈 때에 적정한 지분율 단계적 구성이 크게 무리가 없겠고, 단계적 금액도 요 정도 갈 때 그 다음 라운드 투자자가 들어올 때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절충점 안에서 형성이 된다. 이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지분 구조. 지분 구조는
요즘에 뭐 스타트업이랑 드라마도 있던데 거기도 그 얘기가 나온다면서 저는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뭐 3명, 4명이 있는데 그거를 n분의 1로 동등하게 가져가는 거 이런 거 안 좋죠. 이런 거 안 좋고 그 다음에 내부 멤버가 아닌데 그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외부 분인데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드바이서라든가 이런 분이 너무 과도하게 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예. 그 다음에 아까 베스팅을 잘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회사가 시작한 지 1, 2년 만에 한두 명만 남겨놓고 원래 있던 멤버들 서너 명이서 다 나갔어요. 근데 지분을 밖에서 다 들고 있어. 예, 그래서 다시 이 베스팅에 따른 어떤 그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지분 구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투자 검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가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혁신성을 고객과 시장이 판단하지 투자자가 판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투자 의사결정은 이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는 좀 겸손하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동참할지 안 할지 또 저희가 투자하는 시드 단계는 그 회사나 창업팀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먼 길을 같이 가는 여정에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들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같이 그 팀워크와 궁합을 맞춰서 잘 갈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의 밖에 있지만 도원 결의를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평가를 한다는 입장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 그 검토 기간은 저희가 보통 개별적으로 만나 뵙게 되면은 예전에는 한 3개월 정도 교류하다가 이제 그 사실 투자에 대한 판단보다는 창업팀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좀 필요로 했는데 요즘은 그 사실은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굉장히 붐업이 많이 돼서 그런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조금 짧게 해서 한두 달 내에 교류를 하면서 판단하고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걸 하려고 하고요. 뭐 엑셀러레이터 배치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는 일괄적으로 쭉 받아서 보고서 뭐 미팅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그 컴팩트하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 초기에 실행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고객의 니즈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 전략을 확고히 세우는 게 비중을 더 둬야 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예,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뭐 볼 수는 없다는 게 저의 그 간략한 답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보넨젤스의 비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건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도 투자업이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은 제가 고객이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스타트업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본인이 어떤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유저로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고객이었으니까 그게 필요한 그거를 시장에서 느꼈고 그거를 내가 한번 추구해 보자라는 게 하나의 비전으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창업을 할 때 막연히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저는 스타트업에 뭐 그게 인턴이든 주니어든 아니면 뭐 팀장이든 어떤 직책이나 직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연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관심 있고 장기적으로 몸담으면 좋을 만한 인더스트리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적정히 잘 성장하고 있는 또 너무 큰 회사나 너무 초기 회사 말고 적정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한번 가서 일을 해보는 거 그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제가 사실 대학생 창업도 해봤는데 너무 고생스러워서 요즘에 제 대학생 창업을 권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정된 직장에 가면 이쪽의 게임의 룰을 익힐 수가 없으니까 적정히 성장하고 있는 혹은 로켓처럼 성장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스타트업에 몸담고 일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 가지 법률 지원, 특허, 아이디어 구체화 등 제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신가요? 교육.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정보가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이런 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 같은 기회도 됐고요. 오늘 이 내용도 아마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잘 그 지식을 습득하시고 실행에 나가면 좋겠다고 하시면 되고 그걸로는 좀 부족해. 예, 뭐 그거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난 인터넷 강의면 돼 하는 학생이 있고 나는 꼭 학원에 가가지고 현장감 있게 뭐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해 나가시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으면 좋은 것은 실행을 하실 때 좀 주변에 그래도 복수에 또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치우칠 수 있으니까 복수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 좀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신다든지 좀 얘기를 들어가시면서 균형 감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마치면 되겠죠?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늘 조금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런치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